인생이라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 법.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에든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리 립센서 지음, 딘 오니시 서문, 김혜온 옮김, 도서출판 샨티, 낭독 I.M 나는 명상. 가장 아픈 환자가 때론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정말로 사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로스 월러스. 그 다음 2주 동안 나는 날마다 거의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진료를 예약하고 동료들에게 치료 방법에 관해 묻는 이메일을 보내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일이 겹쳐졌다. 나는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암 환자의 생활은 바빴다. 나는 영국에 가려는 계획을 추진했다. 암이 가족과 나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고집스레 마음먹었다. 그 여행은 그만큼 멋진 경험이었다. 윌과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맥주를 마시고 피쉬앤드 칩스를 먹고 런던과 케임브리지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고 에든버러의 미술 페스티벌에 가고 토피 푸딩을 먹었다.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푸딩은 내 막힌 식도도 쉽게 통과해 내려가는 사치스러운 즐거움이었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기분 좋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번이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시시때때로 마음속에 파고들었지만 나는 병 때문에 이번 여행이 얼룩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다음 일정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것이 그 일을 경험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내가 기억해야 하고 케이시와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나는 벌써 떠나고 있었다. 2주 동안 나는 동료 의사들과 또 케이시와 수없이 대화한 끝에 앞으로 영원히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8개월에서 1년간은 일을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이력을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강박적인 성격과 일에 대한 열정 덕분에 나는 꽤 광범위한 이력을 쌓았다. 수년간 경제적으로 겨우겨우 버텼는데 이제 앞으로가 걱정스러웠다. 일을 줄이거나 심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 깊은 차원에서 위협을 느꼈다. 나는 곧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내 중대한 신념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던 일이 나와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내가 서서히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평소 나는 적어도 업무 시간의 절반은 여기저기로 돌아다녀야 했다. 그런데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평생 몸 바쳐온 그 일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순간 나는 뜻밖에도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다. 일평생 책임감을 느끼며 살았는데 가족과 동료들에게 앞으로는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 이제 내 유일한 임무가 내 몸에 사는 병에서 회복되는 일이고 나 자신을 보살피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내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들 이해해 주었다. 나는 더는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저 케이시와 함께 집에 있어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생겼다. 암 환자 카드를 내밀면 뭐든지 무사 통과였으니까.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자아가 활개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구도 C카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내게 최고의 치료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쁜 생활을 정리하고 날마다 1시간 혹은 그 이상 명상하고 산보하고 전통적인 방법이든 대체의학 방법이든
어떤 치료법이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선택하는 일이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 우리의 복잡한 면역 체계는 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사실 누구에게나 암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몸에 주기적으로 생겨난다. 면역 체계는 그것들이 나타나면 알아보고 파괴한다. 내가 할 일은 적절한 운동과 넉넉한 수면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몸을 보살피면서 생각하는 뇌가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치워버리는 것이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과 명상은 내 주요 치료법이 되었다. 더 조용하게 보내고 더 평화롭게 살면 암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을 나는 알고 있었다. 설사 죽는다 해도 평온하게 죽는 쪽을 택하고 싶었다. 나는 의학계의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에게 연락해 이런 유형의 암에 적용할 만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의료계에서 최고로 따뜻한 마음과 최고의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진정 축복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내 직감과 또 내 생활 방식과 최대한 맞아떨어지는 치료법을 골라야 했다. 한의학, 아메리카 원주민 의학, 동종요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아슈람에 가서 살 수도 있었다. 멕시코에 가서 생식만 하며 살 수도 있었다. 이미 받아들여진 방법이건 실험적인 방법이건 화학요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허브, 보조식품, 침, 기타 다양한 대체의학을 적용할 수도 있었다. 가끔은 선택지가 적은 편이 더 쉽다. 영국에서 돌아온 뒤 나는 1년의 스캔과 조직검사, 혈액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 정밀 검사 과정에서 내 목과 가슴 림프샘까지 암이 전이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수술은 선택지에서 제외되었고 1년 후 생존 확률은 25%로 떨어졌다. 5년 후 생존 확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나는 8달 동안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침, 보조식품 치료와 더불어 명상을 더 깊이 하기로 결정했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면서 또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기분과 정신을 고양시키겠노라고 결심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웃음과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왔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 나는 계속 놀랐다. 나는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꼈고 기쁨은 더 커졌으며 슬픔은 더 깊어졌다. 내 감정은 자유로이 흐르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마음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 부분은 쓸모가 없었다. 적어도 그때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쓰이지 않을지 몰랐다. 나는 암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나 의지가 없었다. 그저 암과 함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암과 싸우려는 욕망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두렵지 않았기에 싸울 필요도 없었다. 이런 태도에 K씨뿐 아니라 의료계의 친구들도 불편해했다. 다들 내가 암과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정교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들의 요지는 그것이었지만 나는 그저 듣고 정중하게 사양했다. 운 좋게도 나는 치료 초기 단계의 종양외과 의사이자 사랑, 의학, 기적의 저자이기도 한 버니 시겔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버니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침, 보조식품과 함께 차분한 생활, 자연, 음악이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그가 보기에 나는 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암과 조용히 함께 지내고 있을 뿐이었고 그것도 괜찮은 일이었다. 게다가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질 것이 틀림없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면 면역체계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서 암이 자라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두려움은 암 성장을 촉진하고 차분함은 반대로 억제한다. 내 생활 모토는 차분히 지내고 삶을 즐기며 몸이 스스로 암 치료에 필요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둔다가 되었다. 이제 나는 우리 사회가 왜 암에 맞서 싸워서 암을 제압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이해한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암을 다루는 몇몇 인기 도서들의 제목을 한 번 보라. 항암, 영양으로 암 때려잡기, 암과 싸우는 식탁, 암과 싸우기 위한 음식, 암과의 전투 계획, 암과 싸워서 이기는 법, 전립선 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이런 책에 담긴 내용이 제법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목은 두려움에 내몰려 나온 것들로 우리 마음에 불안을 일으킨다. 더구나 이것을 꺾어버리겠어라는 식의 태도는 암으로 죽는 사람을 모조리 패배자로 만든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암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사는 동안 이미 경험한 일들, 감정들, 기억들, 물건들과 사람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이런 태도를 길러냈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K씨와 하룻밤 더 달라붙어 지내거나 멋진 록 콘서트에 한 번 더 가거나 진수성찬을 한 끼 더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다는 점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또 나는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과 내 마지막 순간을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언제 죽을지 걱정하며 남은 날들을 불안에 떨며 지내기보다 나는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 넉넉한 사랑, 내 영혼과 면역체계에 필요한 고요한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더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번 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깊이 느꼈다. 그 역시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온전히 자유롭다고,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다.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알고 보니 병에 걸렸느냐 아니냐와는 무관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온전히 살아있으려면 병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하지만 우리는 모두 병을 피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의료 시스템은 불가피한 일에 맞서 싸우도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뛰어들도록 만들어져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모두 패배자라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 K씨의 환자 중에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병원으로 K씨를 찾아오기 18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그때는 새로 손자를 얻어 할머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떠나겠다고 신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그 여성이 머리에 커다란 혹이 생겨서 K씨를 만나러 왔기에 검사해보니 그 혹은 암이 재발해서 생겨난 것이었다. 여인은 신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난 18년간 손자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며 더는 원하지 않았다. 결국 거래는 거래니까. 그런데 그녀의 딸들은 K씨와 상담하면서 어머니가 암과 맞서 싸우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치료받게 해달라고 고집했다. 딸들은 K씨와 또
자기들의 어머니와 싸우면서까지 어머니가 죽음을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우겼다. 딸들은 그저 어머니를 잃을까봐 두려울 뿐이었다. 현명하게도 케이 씨는 딸들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어머니와 단 둘이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다음 치료를 안 받겠다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그렇게 하면 딸들이 몹시 화를 내게 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몇 달 뒤에 그 여성은 평화롭게 죽었다. 그러고 얼마 후 케이 씨는 딸들에게서 어머니의 소망을 지지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딸들은 어머니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죽음 앞에서도 온전히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를 잃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 여성은 자기가 믿는 신과 화해한 상태였고 두려움이 없었으며 기쁨과 생동감에 넘쳐 있었다. 학생들에게 일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가르칠 때 나는 각자의 일상에서 언제 기쁨이나 흥분을 느끼는지 적어보라고 한다. 무엇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지 생각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동료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그런 뒤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더 늘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보라고 조언한다. 일정 기간 이렇게 하다 보면 직업관이 바뀌고 자기가 선택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이 강해지며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된다. 직업 생활과 개인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평화와 활력과 삶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원 체계를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뭔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는 복원 체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여러 문화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대하고 평화로운 죽음을 비극으로 점철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기념하는 일로 여긴다. 이런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간 사람들의 삶을 밤새도록 즐거이 추억하고 기린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그가 이제 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물론 그런 문화권 사람들도 죽은 이를 그리워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이를 기리고 사랑한다. 우리 복원 체계가 오늘날처럼 병을 피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믿음 덕분에 나는 친구인 바버라와 집중적이고 흥미진진한 토론을 하게 되었다. 바버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일한다. 나는 바버라에게 앞서 언급한 유방암 환자, 바로 케이씨 환자에 관해 들려주면서 그 여성이 어떻게 멋지게 살고 또 멋지게 죽었는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질병 연구에는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생기 넘치게 하는지 연구하는 데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건기관을 생각하며 웃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병에 대해 연구한다. 어쩌면 미국 국립보건원은 미국 국립죽음회피원으로 개명해야 할지 모른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건강을 연구하는 분과를 만든다면 어떨까? 바버라와 나는 우리가 전 세계의 친구들, 동료들과 협력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몇 달간 우리는 일련의 모임과 컨퍼런스 콜을 준비해 보건 지도자들로 구성된 기막힌 소규모 두뇌 집단을 구성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서로 몇 주 차이로 바버라와 나는 둘 다 전이성 암 진단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 같아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삶의 아이러니에 함께 웃고 말았다. 죽음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이 웃을 수 있다니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바버라가 말했듯 우리는 여전히 우리였다. 단지 암이 생겼을 뿐 우리는 뭔가 바꿔보겠다고 다짐했고 암은 그저 그 일을 해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바버라와 나는 삶의 조건에 따라서 삶이 이끄는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혈구 수치의 총합과 진료 기록의 총량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다. 암은 우리를 저지할 수 없었고 우리는 암으로 규정될 마음이 없었다. 우리는 우리 삶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던가. 내일이면 끝날지 모르니까 놀고 창조하고 사랑하기를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순간순간 의미를 발견하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기회를 찾아내려고 계속 노력해야 할까? 우리는 K씨의 환자처럼 되었다. 암이 있지만 온전히 살아있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주주의 꽃잎. 어떤 날은 가슴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노래하라. 에머리 오스틴. 멋진 인생이라는 고전 영화에서 지미 스튜어트가 분한 조지 베일리는 자기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느낀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끔찍한 재정 문제를 겪은 후에 그는 술에 취해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고함을 친다. 그러고는 딸 주주에게 화를 낸다. 주주는 자기 꽃에서 꽃잎들이 떨어진다고 꽃을 고쳐달라고 아빠인 조지한테 부탁한다. 조지는 꽃잎들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집을 나선다. 그리고 길고 긴 절망적인 밤의 끝에서 그는 한 교각에 다다른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몸을 던지려고 하면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더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때 천사 클래런스가 그에게 나타나더니 그가 평생 베푼 작지만 애정어린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의 가족과 그의 마을이 얼마나 비참해졌을지를 그에게 보여준다. 아내는 겁먹은 독신녀가 되었을 테고 마을은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을 테고 남동생은 죽었을 것이고 친구들은 비참해졌을 것이며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지 베일리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자기 삶이 사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깨닫는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딸 주주의 꽃에서 떨어진 꽃잎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이런 깨달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순간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안다. 조지 베일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상기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이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줄 삶의 조각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친구가 있는 이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멋진 인생에서 천사 클래런스. 내게 주주의 꽃잎은 이제까지 쌓아온 인간관계, 우리 아이들, 내가 한 일들이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거기에 해당한다. 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세계 곳곳의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멋진지 말해주려고 보낸 이메일, 카드, 편지도 그러하다. 또 내가 자기 인생을 바꿔주었다는 글, 자기들 결혼이 깨지지 않게 지켜주었다는 글, 자기 경력 관리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글도 있다. 내 삶은 의미 있었다. 나는 이번 생애에 이 별에서 이 사람으로 살 기회를 얻은 데 감사한다. 이런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감사한다. 오늘 죽는다면 내 삶은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생이라는 샌드위치의 주 재료가 된다. 그리고 감사하기는 그 재료들을 감싸주는 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선물이나 친구나 친절한 행동, 때로는 그저 좋은 식사에도 감사함을 느끼지만 그러한 것들이나 순간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얼마나 될까? 감사를 습관으로 삼는 일은 참 드물다.
감사하기를 날마다 실천하면 삶의 초점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맞출 수 있다. 힘겨운 일이나 측면도 여전히 눈에 들어올 테고 그런 일들도 해결해야겠지만 정서적인 초점은 감사함으로 옮겨갈 것이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연습하면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삶이 달콤해진다. 내가 암 치료를 받는 도중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친구 마크와 밤늦게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그러다 결국 우리 둘은 서로 5,000km 떨어진 곳에서 함께 축배를 들기에 이르렀다. 아끼는 친구와 거의 마지막으로 함께한 훌륭한 스카치 위스키였다. 피로하고 힘들었던 그때 과학기술 덕으로 친구와 함께할 수 있어서 나는 기뻤다. 특별한 일도 극적인 사건도 없었다. 그저 우정을 나누었을 뿐 단순한 순간, 단순한 감사. 이른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목록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꿔준 사건이 암 치료 도중에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친구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친구인 마크와 그의 부인 애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내가 화학요법을 잠시 쉬고 있던 시기에 나를 만나러 피츠버그에서 찾아왔다. 내게 남은 시간이 기대 이상으로 짧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로큰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언젠가 마크는 죽기 전에 어떤 밴드의 공연이 가장 보고 싶으냐고 내게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웃으며 비틀즈라고 대답했다. 7살 때 둥근 흑백 텔레비전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에드 설리번 쇼에 나오는 비틀즈를 보면서 내 인생은 변해버렸다. 자그마한 텔레비전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진동, 열정은 내 작은 몸을 관통해 지나가며 로큰롤을 향한 열정을 만들어냈고 그 열정은 지금도 여전하다. 마크가 말했다. 폴 맥카트니 만나고 싶어? 나는 당연하지 하고 말했지만 그런 일이 음악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심지어 연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힘겨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마크는 한 달 뒤에 내게 전화해서 자기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쩌다가 폴의 비행기 조종사와 줄이 닿았는데 알고 보니 그 조종사가 피츠버그에서 자기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서 나를 폴과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폴 경과 만나는 것이 내 목록에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사실 내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각별히 애쓰는 친구 말이다. 이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내 주머니에 커다란 꽃잎이 하나 생긴 셈이다. 나는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이 없다. 내 삶에는 사랑이 있다. 이것은 피라미드를 보고 산에 오르고 태국에 가서 그곳 음식을 먹고 그 외에 재밌을 법한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사랑받았고 사랑했다. 내 목록은 다 지워졌다. 내 생각에 우리는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자질을 타고났지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 그 흔한 예가 비관주의와 완벽주의이다. 비관주의자와 완벽주의자는 삶에서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도 왜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완벽하지 않은지, 아니면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었는지 등등을 재빨리 찾아낸다. 이들의 신경, 상상, 마음은 어딘가에 실수나 잘못이 없나 찾아다닌다. 그러다 보니 잠깐도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곧바로 부정적인 면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건 그래.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말투다. 그들은 마요네즈가 너무 많아서, 상추가 너무 적어서, 빵이 너무 딱딱하거나 말랑해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지 못한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도 난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당히 영적인 생활과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이런 일을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수행에 깊이 몰입하면서 삶의 현실에는 눈 감아버린다. 그저 명상하고 요가에만 몰두하면 이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거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자신이 타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모른 채 영적 수행으로 현실 생활에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았다. 친구 니타와 나는 이것을 영적 회피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영적 수행과 신념을 핑계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무시하고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회피한다. 구루와 성직자들은 자기 성격에서 어두운 면을 회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 바로 그런 식으로 종교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동학대나 불륜이 일어난다. 그들은 감히 자기의 그림자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들이 자기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는 동안 천장이 무너져 그들을 덮친다. 무지가 늘 축복인 것은 아니다. 감사하기 연습은 현실을 마주보고 자신의 여러 면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의미이다. 자신과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우리를 해친 사람에게 연민을 품는다는 뜻이며 삶의 힘겨운 면을 인식하면서도 눈 내리는 어두컴컴한 날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작고 순수한 꽃잎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함은 희망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감사하기 연습은 간단하다. 나쁜 것을 애써 표백할 필요 없이 그저 시시때때로 좋은 것을 상기하면 된다. 명심하자. 우리는 찾으려 하는 대로 찾는 법이다. 나에게 효과적이었던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침대맡에 메모지나 일기장을 놓아두고 매일 밤 그날 일어난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저 맛있는 식사, 즐거운 농담, 혹은 좋아하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 일 등이면 된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날마다 적을 것들을 찾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보다는 좋은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게 된다. 이 연습을 3주 정도 하고 나면 뭔가 달라진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함을 느끼도록 심지어 낙관적으로 되도록 뇌를 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도 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하트메스라는 단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퀵 코히어런스라고 부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아주 깊고 느리게 숨을 쉬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데 있다. 호흡법을 바꿔서 길고 느린 숨이 들어와 심장 주위를 감싸듯이 숨을 쉰다.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한다. 자기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면 효과적이다. 처음 연습할 때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깊고 느린 호흡을 적어도 1분간 계속한다. 호흡을 이렇게 바꾸면 신경계의 균형이 잡히고 좀 더 이완된 상태에 들어간다.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하면 뇌가 낙관적이고 조화롭게 생각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호흡과 긍정적 감정을 결합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각별히 효과적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적용해도 좋다.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거의 무엇이든 적용할 수 있다. 나는 이 연습을 했더니 내 삶에서 가장 무미건조한 부분까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힘겨운 순간조차 분노를 다스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내가 워싱턴 DC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때의 일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9시에 다른 강연이 잡혀 있어서 그날 밤에 위스콘신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워크숍 도중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문자가 왔는데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호흡을 바꾸고 내가 좋아하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바꾸고 활성화하기. 그러자 곧바로 마음이 가라앉아 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곳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긴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나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전화해 다음 날 아침까지 미러키 지역에 갈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유일한 방법이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탄 다음에 나머지는 차로 가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러시아워에 차를 몰아야 하고 그러고도 위스콘신에 늦게 도착하게 될 터였지만 나는 호흡을 바꾸고 적어도 거기에 갈 수 있다는 데 감사함을 활성화했다. 그래도 여전히 무척 성가신 일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나는 최종 결과, 즉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바꾸었고 덕택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불안과 좌절까지 보태지는 않을 수 있었다. 바꾸고 활성화하기.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 항공편 탑승까지 약 40분밖에 남지 않아서 티켓 담당 직원이 자리를 떠버린 것이었다. 나는 몇 차례 벨을 누르고서 호흡을 바꾸었다. 긍정적인 감정을 찾아내기 위해 내가 떠올린 것은 근처에 사는 해리와 셰릴이라는 친구들이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리와 셰릴에게 전화해 그날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겠는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면 다음날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었다. 바꾸고 활성화하기. 마침내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이 벨소리를 듣고 찾아왔는데 그녀는 내가 탑승자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바꾸고 활성화하기. 그렇다면 해리와 셰리가 저녁 식사를 하면 된다. 그때 그녀의 상사가 내가 골드 멤버십 회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나를 시카고행 항공편에 타게 해줄 수는 있는데 남은 자리가 제일 끝줄 정가운데 자리여서 전혀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꾸고 활성화하기. 적어도 도착은 할 수 있겠군. 다행히도 나는 메릴랜드에서 블루스 클럽을 열고 싶어하는 30대 남자 옆에 앉게 되었다. 우리는 음악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이팟 음악을 교환하며 2시간을 멋지게 보냈다. 막상 겪어보니 재밌었다. 바꾸고 활성화하기. 시카고에서 위스콘신까지 가려면 2시간 동안 차를 몰아야 했지만 나는 아들의 야구 플레이오프 시합에 가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시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다가 관중석에 있던 친구들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친구들 역시 야구 시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었다. 아내를 수석 아나운서로 하여 3,0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의 스포츠 라디오 중계를 듣다니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끔찍스러운 여행이 될 뻔한 일이 막상 지나보니 즐거운 일이 되었다. 20년 전 같았으면 나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성질을 부리면서 내내 투덜거렸을 터였다. 이제 나는 그저 바꾸고 활성화한다.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암에 대처할 때 이 단순한 방법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 화학요법을 받느라 거지 같은 기분으로 6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나는 화학요법이 내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고 상상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치료를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꾼다. 방사선 치료 테이블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여 호흡을 바꾸고 암세포가 점차 줄어들어 사라지는 영상을 활성화한다. 고통이 희망이 된다. 나는 이 기법으로 아플 때도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일해서 수입을 올리지 못한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대신 바꾸고 활성화해서 좋은 영화를 감상한다. 필모어에서 하는 록 콘서트에 가도 서서 관람하지 못한다고 징징대는 대신 바꾸고 활성화해서 더 일찍 공연하는 앉아서 볼 수 있는 콘서트에 간다.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 그저 예전과 달라졌을 뿐 좋은 샌드위치는 여전히 좋은 샌드위치다. 나는 이런 간단하고 일상적인 연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강화할 수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저 시시때때로 감사하면서 자신을 좀 쉬게 해줄 뿐이다. 바꾸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나더러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라고 가르쳤다. 내가 다른 어느 곳보다 일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나는 감사하기를 활용하여 내 일에서 들뜬 기분도 맛볼 수 있고 즐거움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기쁨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일 쪽으로 이력을 개발해 갈 수 있다. 나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며 내 이력을 가꾸어 왔다. 더는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생각을 바꿔서 K씨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했다. 나는 일하고 싶은 갈증을 해소하려고 자원봉사자 일과 블로그의 글쓰기를 발견했다. 감사는 삶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삶은 곧 유연성이고 죽음은 곧 경직성이다. 사후 경직이란 말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또 나는 감사하기를 좀 더 심오한 방식으로도 적용한다. 한 15년 전 일이다.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아침 5시 반에 나는 그때까지 몇 년간 해오던 대로 거실에 가서 명상하는 대신 침대에 누워서 명상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나는 사랑에 관해 명상하기로 하고 한쪽 팔을 뻗었다. 그러자 K씨가 옆으로 굴러서 내 품에 안겼다. 45분간 나는 내 삶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거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명상했다. K씨가 자면서 가르랑거리는 것 같았다. 그 후 15년 동안 이것은 내 오전 일과의 하나가 되었다. 일어나기 전에 30분에서 45분 동안 사랑을 명상하기.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조건 없는 사랑 쪽으로 가도록 뇌를 다시 훈련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에 깊이 감사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면 K씨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얼마나 멋진 방법인가. 감사하고 사랑하기. 샌드위치 빵과 속을 맛깔나게 동시에 음미할 수 있으니.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는 목소리 낭독 북튜버 I am 나는 명상입니다. 오디오북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I am 나는 명상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